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역사 완성자 유수환입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4강입니다. 조금 익숙해지셨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여러분이 보고 계신 뉴탐스러운 세계사는요, 이렇게 나라별로 지역별로 이렇게 한 주제를 잡고 그냥 쫙 전체적인 역사를 뽑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시험 학교 내신 시험 대비하시면 그거에 맞춰서 하나씩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이 막부 전체적인 이 흐름과요, 그 다음에 일본의 이 근대화 과정 한번 배워갈 텐데, 일본의 근대화 과정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인데요. 문명 개화론을 주창했었던 그 후쿠자와 유키치. 사실 아마 말씀을 들으면서도 선생님 누구죠? 제가 좀 생소한데요? 라고 하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일본이 상당히 힘을 얻는데 가장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이라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얄미운 사람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지금 일본 내에서도 가장 추앙받고 있는,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는 사람이 후쿠자 유키치입니다. 그가 남긴 7가지의 교훈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한번 내용이 있어서 내용이 좀 좋아서 여러분과 한번 같이 나눠보려고 좀 찾아와 봤습니다. 자, 후쿠자와 유키치는 7가지의 교훈을 남겼습니다. 첫째,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멋진 것은 일생을 바쳐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인간으로서 교양이 없다는 것이다. 세 번째, 세상에서 가장 쓸쓸한 것은 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네 번째,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것은 타인의 생활을 부러워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 세상에서 존귀한 것은 남을 위해 봉사하고 결코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여섯 번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모든 사물에 애정을 갖는 것이다. 일곱 번째,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7가지의 교훈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7가지의 내용을 쭉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은 몇 번째 문구가 좀 와 닿으셨나요? 저는 5번째가 제일 좀 인상적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은 남을 위해 봉사하고 결코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근데 저는 잘 안 그렇거든요. 막 뭘 열심히 하고 싶으면 하나를 하면요, 저도 이 나이 되도록 좀 칭찬에 되게 굶주려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수업을 들으시면 선생님 너무 수업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수강물에 올려주실 거라 저는 강하게 막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답을 바라지 말라네. 근데 그 정도 보답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일본의 근대화 과정 전체적인 것들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가능한 한 판에 그리기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런 흐름으로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본사 2번째 과정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세기가 되겠죠. 나라 시대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시대가 있었고요. 이거 우리 지난 강의에 잠깐 했었던 건데 여러분들 그냥 복습 차원에서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라 시대 때는 710년에 정확히 이제 시작을 한 것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일본에서는 맞습니다. 일본이라는 국호를 최초로 사용했었고요. 일본 왕을 그들이 뭐라고 불렀다고 했습니까? 천황이라고 불렀었던 게 어느 시대입니까? 바로 이 나라 시대가 된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일본석이라든가 고사기 이런 것들이 책이 나오게 됐던 게 다 요 시기였었다. 그 다음에 포인트 하나 있었죠? 이때 어디로 보냈었다? 당사, 견당사를 파견하기도 했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었죠. 자, 나라 시대 다음 나오는 시대가 어떻게 되죠? 이안이안 헤이안 시대입니다. 헤이안 시대가 되겠죠. 몇 세기입니까? 8세기에서 12세기까지의 헤이안 시대가 되겠고요. 자, 헤이안 시대 하면 우리가 이제 많이 알려졌던 게, 지난 시간에도 봤었던 게 뭐가 있었죠? 풍풍풍 맞습니다. 국풍이 있었다. 국풍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어떤 것들 가나라든가 와카라든가 그러한 일본 고유의 것들이 좀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다.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당사 견당사는요, 헤이안 시대 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중지를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죠.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자, 이 헤이안 시대 때 오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왕권은 약해지게 되면서 귀족이나 호족들의 권한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귀족이나 호족들의 권한이요,
어떻게 되는 모습이 있었다? 힘이 강해지는 모습이 있었죠. 특히 이들은요, 자신들의 힘을 좀 더 기르거나 혹은 안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고용하게 되었습니까? 사사사? 맞습니다. 무사를 고용하게 되었었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서 이 무사들의 힘은 점점 세지게 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열렸던 시대가 우리는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12세기부터 시작되었었던 우리는 무슨 시대다? 막부 시대다 라고 합니다. 막부 시대입니다. 자, 이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간단히 말씀드렸다시피 막부는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일본은 가, 무가 뛰어난 아가들이다, 애들이다. 그렇게 해서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 이런 형태로 이제 넘어가거든요. 대부분의 문제의 틀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이 시대의 문제를 하나 딱 줘주고 이 막부 시대 알겠니? 라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요거 무슨 막부와 관련된 것이지? 특히 대부분의 문제가 에도 막부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한 흐름적인 거 있으니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막부 시대는 12세기부터 따지자면 19세기 메이지 유신이 올 때까지 막부 시대입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이 막부 시대를 설명하다 보면 막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이건 뭐냐면 일본 입장에서 천황 있죠? 천황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다. 요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천황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떤 존재예요? 실질적인 정치적 권한은 없어요. 어떤 존재입니까? 맞습니다. 상징적 존재입니다. 상징적 존재입니다. 그러면 실권은, 실제적인 권한은 누가 갖고 있느냐? 바로 그걸 누가 갖고 있다고 한다? 쇼군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권한은 쇼군에게 있습니다. 자, 그가 무슨 권한이 된다고요? 실질적인 지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쇼군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쇼군이 뭡니까? 장군이죠, 장군. 그 전쟁터에 나가면 그 장군들이 전장에 나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 전장에 나가면 그 사령관이 있는, 총 아주 높은 대장군이 있는 그 막사를 뭐라고 하냐면 막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정치가 거기서 이루어졌다고 해서 막부 시대다, 내지는 막부 정치식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앞으로 나오게 되는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 전부 다 누가 실권을 잡고 있었다? 쇼군이 있었다. 하나 더. 일본의 상징적인 존재는 인천왕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요거 포인트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막부, 가마쿠라 막부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마쿠라 막부가 되겠습니다. 가마쿠라 막부입니다. 자, 가마쿠라 막부는요, 세계적으로 따지자면 12세기에서 14세기까지 있었던 가마쿠라 막부입니다. 자, 가마쿠라 막부를 이제 세웠던 사람은 누구냐면 미나모토 요리토모라는 사람이에요. 미나모토 요리토모를 선생님 외워야 됩니까? 이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 내신 시험으로 이제 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이거를 꼭 외워야 된다, 안 외워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해요. 억지라도 그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쓰는 게 나온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사실은 저 같았으면 그걸 억지로 외우라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이 이게 일본어 이름이 길기도 하고요, 외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내는 문제가 사실 그렇게 좋은 문제들은 아니거든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이름을 반드시 외워야 풀 수 있는 수능 문제 내지는 평가원 문제는 없습니다. 어쨌든 학교 내신 시험을 제가 확답은 못 쓰겠습니다. 학교마다 또 다 개별사항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자, 가마쿠라 막부는요, 미나모토 요리토모가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마쿠라 막부 하면 우리가 기억나야 되는 건 12에서 14세기라는 그 흐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요 막부가 조금 세워지고 나서 누구의 공격을 받게 되었을까요? 맞습니다. 원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원나라의 공격을 받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서 실제로 원에 의해서 가마쿠라 막부가 멸망한 건 아니에요. 이 원의 공격은 언제 했었냐면 13세기 때 원의 공격이 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했던 건 이 가마쿠라 막부는 원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까지 존재했었던 인류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가졌었던 바로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가 오기만 하면 우리가 완전히 위험에 처할 거다 그래가지고
이 가마쿠라 막부는 과도하게 그들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이 과도하게 재정 지출을 하게 됩니다. 재정 지출을 과도하게 올리죠. 그러니까 아주 수비를 과도하게 했었던 것이죠. 문제는 이 원나라가 올 때는요, 넘어올 때는 이 재정 지출 때문에 이 직접적으로 막은 건 아니지만 실제로 원나라는 이때 올 때요, 일본 땅에 거의 발도 못 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불었었던 게 뭡니까? 신풍이라고 하죠. 가미카제라고도 합니다. 신풍이 불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일본은 우리는 신이 보호해주는 나라야. 그래서 신국 의식이 생겼다. 이때부터 좀 약간 개념이 약간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이 신풍 때문에 결국에는 이들이 보호되었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원나라의 공격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과도하게 재정 지출을 하게 되면서 이 재정 지출 때문에 결국엔 어떻게 되냐면 막부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 등장했었던 막부가 무슨 막부냐면 무로마치 막부입니다. 무슨 막부라고요? 무로마치 막부가 되겠습니다. 무로마치 막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까지 결론. 자, 가마쿠라 막부는 사실 별다른 게 나올 게 없어요. 하나 나온다라면 이 원의 공격으로 몽골, 이 원나라가 몽골 아닙니까? 이 몽골의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너무나 과도하게 재정 지출을 올려가지고 결국에는 막부가 그렇게 길게 가지 못하고 끝냈다. 요거 하나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자, 무로마치 막부는 우리가 이제 봐주셔야 되는 게 아시카가 다가우지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시카가 다가우지 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시카가 다가우지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실제로 사진을 보면 동아시아 교과서에는 이 아시카가 다가우지가 나오거든요. 보면 약간 푸들머리 형태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 머리 스타일이 아주 이제 독특한 형태였었는데요. 이 무로마치 하면 시험에 나올 거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감한무역인데요. 감한무역이 왜 나오게 됐었냐면 당시에 이 명이라는 나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명은 어떤 상황에 놓였었냐면 북로라메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돼요. 무슨 얘기냐? 자, 명나라는 당시에 북쪽으로는 오이라트라든가 타타르 같은 이 유목민족들이 명나라를 계속 공격해 오고요. 자, 남외는 남쪽의 왜구들이 명나라를 계속 출몰해서 막 명나라를 못 살게 굴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일본 무로마치 막부는 이 명나라랑 교류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야, 너네 그냥 우리 상인처럼 와가지고 이 왜구들처럼 또 우리나라 사람들 다 죽이고 이렇게 막 개판치고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이제 불안함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명나라가 발행을 해줬었던 무역 허가증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감합무역이에요. 감합이란 걸 띄워줘요. 그래서 이 감합이라는 무역 허가증을 받은 사람들만 무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라고요? 감합. 감합입니다. 감합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무역 허가증이라고 했습니다. 이 무역 허가증이 명나라에서 이제 발급하는 거예요. 명나라에서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감합 이렇게 이제 한자로 썼겠죠. 그렇게 되면 요거를 쫙 이렇게 쭉 자릅니다. 쭉 자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글씨가 그때 또 좀 달라질 테니까 이 자른 걸 가지고 한짝 일본을 주면 이제 일본 그 상인들이 그걸 가지고 일본에서 물건을 갖고 오면 딱 들어올 때 요거를 맞춰보는 거예요. 두 개를 딱 맞춰갖고 오 맞네. 당신 허락받은 사람이구만. 이런 형태로 무역을 했었던 게 바로 이 무로마치 막부였었다. 요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무로마치 막부. 근데 요거 제가 꼭 알려드릴게요. 요거 문제 포인트는 뭐냐면 무로마치 아닙니까? 미음. 명도 명 아닙니까? 그리고 감한무역의 감도 미음 아닙니까? 자, 결론은 무로마치 미음 무로마치 명 감합 미음 요렇게 기억해 주시면 된다. 자, 감한무역 명 무로마치 같은 미음 요거 있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한 사이에 이 무로마치 막부는요, 시간이 지나면서 좀 어려운 시대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시대입니까? 전국 시대를 겪게 됩니다. 전국 시대입니다. 무로마치 막부 제가 그거 안 써드렸네요. 자, 무로마치 막부는요,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이제 벌어졌었던 이제 막부가 되겠는데요. 이 무로마치 막부 말기에 오게 되면서 거의 100년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이 혼란 상황을 겪게 됩니다. 혼란 상황을. 이
이 전국 시대를 통일했었던 일본 입장에서는 뭐 슈퍼스타가 있죠. 최근에 그 드라마 징비록에서 나오고 있는 토끼 이빨에서 나오고 있는 그 김규철 씨인가요? 연기력 기가 막히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이 전국 시대를 통일했었던 그 인물을 이제 맡게 되죠. 우리도 이제 잘 알고 있는 인물인데요. 그가 누굽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전국 시대를 뭐 합니까? 통일하죠. 통일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겠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합니다.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 통일에서 이제 그치지 않고요. 어디까지 가게 되죠? 맞습니다. 우리나라까지 원정 전쟁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뭐죠? 임진년에 있었던 외란이 되겠습니다.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자, 임진왜란은 총 7년 정도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기간적으로는 그 과정 가운데서 누가 죽습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게 되고요. 그 이제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으니까 그 말고 또 다른 이제 무사들이 전쟁을 벌였었겠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다시 심을 잡았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인데요. 그가 세웠던 막부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왜 이렇게 인견이 안 써지냐? 에도 막부가 되겠습니다. 에도 막부입니다. 에도 막부는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정말 밭 중에 밭입니다. 밭 중에 밭입니다. 에도 막부가 되겠습니다. 에도 막부. 이 에도가 지금이 어디냐면 교토예요. 도쿄입니다. 도쿄. 지금의 도쿄. 에도가. 그 다음에 여기 이 무로마치가 지금이 어디냐면 지금의 교토입니다. 교토. 이렇게 그냥 해주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 다 아마 시험 문제 나올 때만 무로마치냐 에도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가끔 우리가 이제 뭐 그거를 좀 하다 보면 좀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의 에도가 도쿄다. 그러니까 지금의 도쿄가 당시에 에도였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무로마치가 교토였었다라는 거, 그 정도는 같이 봐주셨으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이거 누가 세웠다고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가 세웠었죠. 그리고 나서 이 에도 막부는요, 그러니까 1603년에 세워요.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갔었던 게 이 막부 정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막부는 총 3개가 나옵니다. 크게 보자면 3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막 이걸 뭐라고 하죠? 가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 애들은 가무가 뛰어난 아가들이다, 애들이다. 그렇게 이제 기억해 두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여러분들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도 막부는 여러 가지 이제 파트가 있을 텐데 하나씩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경제 파트가 일단 있고요. 경제 파트 먼저 한번, 정치 먼저 가는 게 좋겠죠? 죄송합니다. 정치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자, 이 에도 막부의 이 정치를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일단은 모든 권한이 중앙으로 몰립니다. 중앙 집권적 봉건제라고 하거든요. 선생님, 봉건제는 봉건제지 중앙 집권적은 뭡니까? 아니요. 요거는 실제로 중앙 집권적 복건제라는 건 약간 표현상이 어려운데 아마 제 설명을 듣고 나면 좀 이해가 편해지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때 등장했었던 체제를 우리는 무슨 체제라고 하냐면 막번 체제라고 합니다. 막번 체제라고 합니다. 막번 체제.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막이란 건 뭐냐면 쇼군이 다스리는 직할지를 얘기해요.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아주 가장 큰 거기에 이제 실질적인 권한, 그들이 다스리는 직할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전부 다 다스릴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당시에 이 에도 막부 당시에 쇼군은요, 한 4분의 1 정도, 전 국토의 4분의 1 정도를 자신이 직접적으로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외 지역은 어쩔 수가 없이 누구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의 대리자를 세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번을 설치합니다. 이 보내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다이묘들이라고 하죠. 다이묘들이라고 합니다. 다이묘들이 다스리는 뭐가 있는 겁니까? 영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약간 봉건제적 형태로 띄워주는 것이죠. 너 거기서 나 대신 어쨌든 정치를 해. 그리고 이제 띄워주는 형태예요. 문제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직할지는 관련이 없지만 여기에 있는 이 영지 같은 경우는 불안한 거예요. 이들이 언제 이 반란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갖고 어떡합니까?
이들을 통제하기 위한 정책을 하나 세웁니다. 통제책을 세우게 돼요. 통제책을 세우게 됩니다. 이 통제책이 뭐냐면 산킨 고타이, 제가 밑으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필기 계획해 놨던 게 있어서. 자, 결국에는 이 쇼군이 다이묘를 뭐 할 수 있는, 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산킨 고타이 제도예요. 산킨 고타이 제도가 되겠습니다. 산킨 고타이 제도. 산킨 고타이 제도란 건 뭐냐면 지방에 있는 다이묘들이 정기적으로 쇼군한테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아련을 하고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아련을 하고. 근데 이게 이 정기적으로 올 때요, 이 규모가 뭐 서너 명이 오는 게 아닙니다. 몇백 명씩 오게 되죠. 예.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다이묘들이 지배하고 있었던 영지의 재정적인 부담이 가장 큰 게 바로 이 산킨 고타이 제도였었다. 이렇게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체제, 그래서 이러한 막번 체제. 정리하자면 쇼군이 다스리고 있는 직할지 이런 것을 우리는 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쇼군이 떼어준 땅, 그 영지, 그걸 뭐라고 한다? 번이라고 한다. 그 번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누구다? 다이묘들이 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 중앙집권전 봉건제라는 건 이러한 형태의 정치를 말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경제 파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입니다. 자, 경제는요, 이 에도 막부 때 되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돈을 좀 많이 벌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로 모이게 되냐면 도시로 모이게 돼요. 도시 인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상업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죠. 이 상업의 발달에 또 도움이 됐던 건 저희가 아까 전에 배웠었던 바로 이 산킨 고타이 제도 같은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규모의 이 인원들이, 이 다이묘들이 오게 되면, 다이묘들 오게 되면 다이묘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수백 명이 따라온다고 그랬었죠. 그들이 오게 되면 머무는 장소마다 주로 오가는 길들이나 이런 데서가 뭐가 되는 거야? 주요 무역로가 되는 것이겠죠. 또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물건이 중앙으로 올라오기도 하고, 그럴 테니까 이 경제가 많이 발전하는데 요소를 했었던 것도 바로 이 산킨 고타이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도시 인구가 늘어나게 되고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들에게 성장했었던 계층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계층을 우리는 누구라고 하냐면 조닌이라고 그래요. 조닌. 이게 좀 약간 발음이 그런가요? 조닌이라고 합니다. 이 조닌을 조금 정리해드리자면 누구냐면 도시 상공업자를 조닌이라고 그래요. 도시에 사는 상공업자를 조닌이라고 합니다. 조닌이라고 한다라는 것들. 자, 그런데 이렇게 장사를 하는 상공업자들이 결국에는 조닌들이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지방의 땅을 갖고 있었던 무사들, 다이묘들로 대표되는 무사들은 어떻게 될까요? 무사들은 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자, 도시가 늘어나고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오는 게 뭐였었냐면 물가 상승이거든요.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어떻게 된다? 이 무사들이 좀 이제 경제적으로 과거처럼 그런 이제 명성은 보여주지 못하게 되었었던 게 이러한 상황이었었다라는 거 하나 이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거 말고 이제 당시에 이 에도 막부의 외교 노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 어떤 것들이 있었냐? 첫 번째, 이 조선과의 외교에서는요, 조선의 앞선 문물과 그 다음에 이 쇼군이 바뀔 때마다 국제적인 이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뭘 요구하죠? 신사, 통신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또 이 통신사들에 가서 우리의 앞선 문물을 전해주기도 이제 했었다. 뭐 이렇게 이제 나눈 거 아닙니까? 임진왜란 이후로 통신사는 바로 재개되진 않았었다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우리와 이제 일본 사이에 이제 벌어졌었던 게 바로 이제 이 조선의 통신사 같은 게 있었고요. 자, 조선에서 통신사를 받아들이고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에도 막부는요, 어떤 정책을 펼쳤었냐면 쇄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쇄국 정책을 펼쳤습니다. 쇄국 정책이란 게 뭐죠? 다른 나라들과는 교류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이 다른 나라들과 교류를 할 때 가장 문제가 되었었던 게 뭐냐면 바로 크리스트교였었거든요. 이 쇄국 정책을 했었던 주요 이유가 뭐냐면 이 장사를 하는 척 왔었는데 자꾸 크리스트교 포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트교를 금지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러면 그냥 쇄국 정책이니까 이제 일본이랑 별로 이제 안 해야 되겠다 하고 마는데요. 유독 한 나라만큼은 저기요, 잠깐만요. 그러면 포교 안 할 테니까 그럼 장사만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등장했었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바로 네덜란드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네덜란드만큼은요, 네덜란드만, 다른 나라는 안 되지만 네덜란드만 무역을 허가해 줬습니다. 네덜란드만 무역을 허가해 줬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네덜란드도 일본 전역에서 전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곳만 거의 개방을 해줬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그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뭐 무슨 짬뽕 요거로 해서 이제 유명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나가사키입니다. 나가사키에서 인공 섬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섬이 뭐냐면 데지마라는 섬이 있었어요. 데지마라는 여기에서 무역이 이제 허용되었었다라는 거, 요 네덜란드만 허용이 됐었다라는 거 중요하게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지금 제가 뭐 이것저것 뭐 상킹고타이제, 존인의 성장, 뭐 그다음에 네덜란드만 허가하는 뭐 이런 많은 것들을 했지만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 뭘까요? 맞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문학 파트예요. 문학 파트에는 기본적으로 별을 하나 쳐주시고요. 근데 요거는 그냥 단독 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모든 역사는 뭐다? 어느 정도의 반드시 연결성이 있어요. 이게 다 연결해서 내려올 겁니다. 하나씩 한번 봐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단은 요게 내려옵니다. 이 네덜란드만 허용되었었던 요게 있었죠? 네덜란드만 허용되어서 왔었던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에도 막부에서는요, 이 네덜란드에서 통해서 들어왔었던 학문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난학이라고 그래요. 난학이 유행한다. 이 난학으로 이제 들어왔었던 것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해체신서라는 이제 서양 의학서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게 알려지게 되면서 앞서 있었던 이 서양의 의술이 이제 일본에 전해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뭐 의학이라든가 뭐 천문학 등등 앞서 있었던 그 문학의 서양의 학문들이 네덜란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서 유행했었던 학문이 난학이라는 게 이제 하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자, 이제 존인이 과거에는 별다른 비용을 갖고 있지 못했었던 이 존인이 성장하지 않았었습니까? 자, 이 존인이 성장하게 되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문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었죠? 맞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제 돈이 생겼잖아요. 도시상경으로 성장하면서 돈 좀 벌었었다며요. 그러면 이들도 뭔가 이들만이 갖고 있는 좀 럭셔리한 문화를 즐기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등장했었던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존인 문화입니다. 문학입니다. 존인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나타났었던 이 존인 문화가요. 존인 문화, 존인 문학 다 마찬가지겠죠. 대표적인 게 가부키란 게 있습니다. 가부키란 게 뭐냐면 일종의 지금으로 치자면 뭐 뮤지컬 같은 거예요. 뭐 연극도 하면서 사람들 모아놓고 노래하고 춤도 추고 이 연극도 하는 뭐 그러한 일본의 이제 전통 연극 내지는 뭐 뮤지컬 뭐 이런 게 이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키요에 목판화인데 이제 그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유행할 정도로 이 존인 문화가 있었었다라는 거 꼭 기억해뒀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게 되는 게, 자, 이렇게 우리가 일본이 나름 잘 나가는데 그럼 우리의 고유의 것을 한번 좀 찾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했다 나왔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국학입니다. 국학. 일본만의 고유한 것을 가져가자라고 하면서 이제는 성리학 이거 말고 성리학 같은 거 하지 말고 성리학이나 이게 중국에서 들어오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만이 갖고 있었던 일본 고유 문화 있잖아. 일본 고유 학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탐구해봐야 되지 않겠어? 이런 것도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 국학이라 하면 이 외래에서 들어왔던 게 뭐야? 불교가 있었잖아. 이 불교 같은 거 말고 우리나라만이 갖는 거 있잖아. 그게 뭐야? 신도. 이러한 것들이 유행했었던 게 뭐다? 이 에도 막부다라는 거. 필기 양이 보시면 여러분 에도 막부가 어마어마하죠? 그만큼 에도 막부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일본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무가 뛰어난 애들이다. 그래서 가마쿠라, 무로마치, 에도 이런 형태로 오게 된다라는 거. 가마쿠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몽골의 공격받고 원의 공격받고 재정 지출이 많아지게 되면서 힘들어졌었다라는 거. 그때부터 뭐 자신들이 보호받았다고 해서 이제 뭐 신국 의식이 생겼다. 뭐 이런 거 이제 하나 정도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무로마치 때는 감합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의 문제 나올게요. 그러고 나서는 대부분 다 에도 막부에 집중되어 있다. 에도 막부는 뭐야? 중앙집권적 봉건제에 의해서 막번 체제 있었다라는 거. 요거 중요한 한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주셔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산킨 고타이 제도. 요거 하나 봐주셔야 되겠죠. 그런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존인의 성장. 그 다음에 쇄국 정책 했었지만 네덜란드만은 무역을 허용해 줬었다라는 거. 자, 문학적으로는 난학, 존인 문학,
문화, 그 다음에 국학 이런 것들이 많이 자리 잡았었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우셨던 거 우리 그 사진 자료 한번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가 누굽니까? 이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되겠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나오면 무슨 시대 열었다? 에도 막부 열었었구나.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산킨 고타이 제도 보면 이제 아주 대규모 행렬들이 이제 에도를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 교과서 자료들입니다. 한 번만 간단히 봐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에도 시대 때 3도, 5가도 그래갖고 주요 도시들과 그 다음에 주요 큰 길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냥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요. 에도 시대는 이만큼.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이걸 보면서 이런 걸 외우는 거 문제 안 나와요. 이런 거. 중요한 건 이렇게 나타날 정도로 뭐다? 이건 대부분 다 무역로들이 많았었거든요. 교통로들이. 그만큼 경제가 많이 상승했었구나. 그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요게 이제 가부키입니다. 보이시죠? 요새 지금 막 일종의 보면 막 오페라도 같고요. 약간 뭐 뮤지컬이나 이런 이제 극장 같은 데 모인 사람들이 막 지금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가부키. 가부키 어느 시대 유행했습니까? 맞습니다. 에도 막부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요게 우키요에입니다. 주로 이제 목파나 형태였었다라는 거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요게 대지마. 요게 이제 인공섬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갖고 여기에서 누구랑 이 네덜란드랑 교역을 했었다라는 거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이제 해체신서라는 책인데요. 해체신서는 뭐냐면 해체신서가 나오면 뭐 하나 생각하시면 됩니까? 난학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학. 어디랑 이 서양, 특히 네덜란드를 통해서 들어왔었던 학문이 일본에서 이제 발전했었던 걸 해체신서라고 하죠. 자, 요렇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책 다시 오면서 이제 근현대사 파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지금에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제가 쓸 거는 일본이 이제는 뭐가 됩니까? 이제 개항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막 700~800년 가까이 이제 지켜왔었던 무엇이 깨지게 됩니까? 막부 시대가 깨지게 됩니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깨지게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세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세기로 가면서 이제는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아시아로 이제 향하게 되었었습니다. 특히 미국이 태평양을 건너서 처음 이제 만나는 나라가 일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부터가 너무 좀 무섭지 않습니까? 페리 제독인데요. 이제 페리 제독이 헌대를 끌고 일본에 왔습니다. 이름부터가 막 페리 이러니까 좀 약간 무섭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페리 제독의 이 요구에 의해서 1854년도 일본이 이제 최초로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미일 화친 조약입니다. 뭐라고요? 미일 화친 조약이 되겠습니다. 자, 미일 화친 조약의 주요 내용은 이거와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개항을 한다. 근데 너무 많이는 아니고요. 처음이니까 이제 두 개항만 개항을 한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이 미일 화친 조약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최혜국 대우를 인정해 줍니다. 이 최혜국 대우라는 게 뭐죠? 자, 이제 일본 입장에서 이제 미국은요, 언제나 최고의 혜택을 받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혜택을 받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서양의 열강들이랑 조약을 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조건을 줬어요. 그러면 미국한테도 그 정도 조건이 자연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그게 바로 최혜국 대우가 되겠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불평등한 조약이죠.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최혜국 대우를 인정한 건 뭐였을까요? 강화도 조약? 아닙니다. 뭐냐면 미일, 역시 우리나라도 미국한테 최초로 인정해줘요.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라고 82년도에 맺었던 게 있습니다. 그 정도 이제 봐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렇게 되면서 요거는 이제 화친 조약이었지만 이제는 일본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1858년도에 이제 경제적인 파트를 조금 더 많이 요구하게 되거든요. 그게 뭡니까? 미일 수호 통상 조약입니다.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이 되겠습니다. 58년도입니다. 자, 이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의 이제 기본 내용은 뭐냐면 이제 추가 개항이 있었습니다. 추가 개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치외법권.
법권 이런 것들이 이제 인정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그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협정 관세라는 게 나와요. 협정 관세.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관세를 매길 때, 이 관세라는 건 국가 간에서 이 무역이 발생할 때 한 국가에서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이제 매길 수 있는 게 그 관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관세를 매길 때 협정한다라는 거예요. 미국과 일본이 협의해서 정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협의해서 정하면 좋은 거 같은데요? 아닙니다. 원래 관세는요, 무역을 할 때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그 국가가 매길 수 있는 아주 주도적으로 매기는, 자주적으로 매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관세를 협정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미국한테 허가를 받아서 관세를 매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이 관세 협정 관세라는 것은 뭐가 되는 겁니까? 관세의 자주권이 침해받았음을 보여주는 게 뭡니까? 바로 미일 수호 통상조약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관세의 자주권이 침해받았다. 이게 뭡니까? 협정 관세 내용에서 우리는 요 정도까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그냥 끝났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자, 여기까지 무슨 막부입니까? 계속 애도 막부입니다. 아직 막부 안 바뀐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막부라는 거, 소위 말하면 지금 표현으로 말하자면 군사정권 아닙니까? 자, 당시에 일반 민들이 이러한 불평등한 조약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기본적으로 막부라는 건 뭐예요? 정통성은 좀 부족하잖아요. 일본인 입장에서 정통성은 천황을 섬기고 싶고 그런 거 아닙니까? 왕을 섬기고 싶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쇼군이라는 군사적인 지배자한테 지금 정치적인 지배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기본적으로 정통성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건 있어. 힘은 있어.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혹은 그들이 잘 정치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냥 일반 민들이 버티고 있었겠죠. 그런데 보세요. 아니, 군사 정권이 쉽게 말해서 이러한 불평등한 내용을 계속적으로 서양 열강들과 맺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뭐야 이거, 막부, 딴 건 몰라도 이건 아니지 않아? 라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겠죠. 맞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요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이 서양 열강들과 이 그 불합리한 형태에서 이 아주 불평등한 관계에서 많은 게 맺어졌다 나오면서 이 당시의 사람들한테 이런 게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막부 이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라는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막부 타도 운동이에요. 막부 타도 운동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막부만 할 게 아니라 지금 더 중요한 건 뭐야? 지금 서양 오랑캐가 오고 있는데 우리 지금 천황은 지금 그냥 상징적인 존재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다시 왕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왕정 복고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존왕양이 운동이라고 그래요. 왕을 다시 세우고 서양 오랑캐들을 무찌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저희 막부 타도 운동과 존왕양이 운동의 흐름 가운데서 이 미일수호 통상조약이 맺어지고 나서 정확히 10년 뒤에 맺어졌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868년도. 요러한 흐름을 타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메이지 유신이 되겠습니다. 메이지 유신. 자, 여러분 팁을 하나 드릴까요? 만약에 일본사 문제가 많이 나오면 이 모든 게 다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많이 안 나와. 나오라고 한다라면, 많이 안 나온다면 실제로 문제 낼 수 있는 파트는 딱 두 파트예요. 첫째, 에도 막부. 그 다음엔 메이지 유신의 그 개혁 내용이 거의 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간다면 나머지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어쨌든 주요 고기가 문제밭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문제밭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뭐냐? 이제 메이지 천황이 다시 이제 천황의 자리에 앉게 되면서 실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메이지 유신의 첫 번째 내용, 왕정이 복고됩니다. 다시 일왕, 일본의 그 천황이 뭐 되는 거예요? 이제 힘을 갖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가 첫 번째 시행했었던 게 뭐냐면 패번치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패번치현.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이게 뭐냐면 번을 폐지하고, 번이란 건 뭡니까? 번이란 건 쇼군이 다이묘한테 띄워준 영지를 번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없애버리고 패번하고
현을 설치한다는 내용이에요. 현이란 건 뭐죠? 행정구역으로 해놓고 내가 왕이니까 너 저기 관리자로, 너 도지사로 저기 가. 그 밑에 군수도 세워. 이런 형태를 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행정정치 체제를. 그래서 이거는 왕이 다시 등장했음을 보여주는 게 폐번치현입니다. 이 단어는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폐번치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또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냐? 왕정복고 말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근대적 개혁입니다. 특히 근대적 개혁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이 근대적 개혁에 정신적으로 이제 힘을 주었었던 게 뭡니까? 문명 개화론이 되겠죠. 문명 개화론이 되겠죠. 자, 이 근대적 개혁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이때부터요. 뭐가 등장했냐면 의무교육이 등장합니다. 일단은 배워야 돼. 가르쳐야 돼. 그래서 이런 의무교육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의무교육보다 더 큰 내용이 있었겠죠?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분재, 신분제가 폐지됩니다. 요때 폐지됩니다. 이 메이지 유신의 그 개혁 내용 가운데 폐지가 됐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국 외국에 시찰단들을 보내서요. 시찰단들을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겠죠. 파견하게 되면서 당시 서양의 앞선 문물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해 오도록 했었던 게 바로 이 근대적 내용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들이 외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부국 강병이라는 것도 있어요. 부국 강병도 있습니다. 자, 부국 강병이라는 건 뭐죠? 나라를 부하게 하고 군대를 강하게 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나라를 부하게 하고 이 군대를 강하게 한다는 내용에서 이제 나올 만한 거 첫 번째. 자, 군대를 강하게 하려면 군인들이 많은 게 좋겠죠? 그래서 뭐 합니까? 징병제를 실시합니다. 징병제 실시하고요. 자, 나라를 부하게 하려면 뭔가 이제 근대적 개혁을 하게 되면서 근대적 공장이나 회사 를 만들면서 이제는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이제 근대화를 이제 추구하려고 했을 것이고요. 뭐 그 외에도 뭐 철도 이런 것들, 철도라든가 우편 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었던 게 전부 다 무슨 시대입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메이지 유신이 되겠습니다. 메이지 유신 흐름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메이지 유신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이지 유신의 흐름 가운데 나름의 일본 입장에서 이 근대화라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성공하게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아까 한편은 이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들이 지금의 이제 오키나와죠. 프로야구 선수들이 지금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들이 막 그 스프링 캠프 차린 데 아닙니까? 겨울 가면 이제 그 겨울 되면 거기 가서 이제 연습하는데 거기 어디냐면 류구입니다. 이 류구를 병합하기도 하고요. 원래는 그 육구 왕국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아주 독자적인 국가였었어요. 근데 이쯤에서 이 메이지 유신 좀 하면서 이들이 이제 막 그 대외 확장책을 펼치면서 이제 육구가 병합되었었고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나왔던 게 뭡니까? 강화도 조약 이런 것들도 됐던 것이죠. 자, 이러한 흐름에 분명히 반대했었던 움직임도 있어요. 아니 지금 너무 힘이 강해져 갖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거 아니지 않아? 정말로 이 근대화로 간다라는 거는 이 민들의 힘, 우리들의 힘을 더 주면서 민주주의 형태로, 자유민주주의 형태로 가는 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자유민권운동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민권운동이란 이러한 흐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왕을 중심으로 아주 그냥 이 강력한 개혁의 드라이브를 막 걸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막 근대화도 시키고 막 이러한 장점들이 있었지만,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다시 왕정해갖고 완전 옛날 세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그렇게 되면서 자유민권운동, 우리들의 그 국민의 권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지하고 싶어 라고 움직임이 있었어요. 자,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등장했었던 게 뭡니까? 1889년도에 등장했었던 일본 제국헌법이에요. 알았어. 헌법 만들게. 자, 이 일본 제국헌법에 의해서 이들은 무슨 정치를 하게 됩니까? 의회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의회 정치하면 될 거 아니야? 라고 형식적으로는 의회 정치가 이제 하게 됐었어요. 이제 뭐 약간 입헌군주제처럼 의원 내각제처럼 이런 형태로 가게 됐었는데 여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어떤 맹점이 있냐?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 여기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천황은 일본 왕은요. 천황은요. 모든 점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선전포고권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천황이 갖고 있어요. 그에 비해서 국민들은요. 일본의 국민들은요. 기본권이 제한당하는 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겉으로는 알았어 의회 정치 해줄게. 우리도 이렇게 해줘 할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니까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일본 입장에서의 그 천황의 권한을 더욱더 강화시켜 놓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여줬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일본은 이러한 바탕 이후에 어떠한 정책을 펼쳐나가게 됩니까? 청일전쟁에서 승리하고요. 청일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됩니까? 청을 물리치고 일본이 이기게 되죠. 자, 그러한 과정 가운데 중간에 껴있었던 게 뭐 있습니까?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끝나고 나서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게 시모노세키 조약이거든요. 그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랴오tung 반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동반도라고 하는. 그런데 그게 이제 삼국 간섭이 들어오죠. 러시아, 프랑스, 독일. 특히 이제 러시아가 중심이 돼서 그 이후에 삼국 간섭이 들어와 가지고요. 여기서 야, 일본 지금 너 어디 네가 지금 러시아가 지금 여기 하고 있는데 너 그러지 마. 다시 돌려줘라고 하니까 일본이 어떡합니까? 일본의 진짜 무서운 점은요. 흥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오케이. 그러고 나서 10년 동안 칼을 갈죠. 그리고는 뭐 합니까? 정확히 10년 뒤에. 이게 언제 있었냐면 청일전쟁이 1894년도에 시작해서 95년도에 끝나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확히 10년 뒤에 뭐가 나오냐면 러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러시아랑 사이가 안 좋은 영국이랑 뭐 영일 동맹도 맺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한참 하고 나서 진행이 되었었던 것이겠죠. 자, 여기서도 어떻게 됩니까? 러시아를 일본이 이기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을사조약을 이제 강요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겠죠. 자, 이러한 모습 이후에 일본은요. 일본은 이제 한국을 식민지 삼고요. 식민지 삼고, 자,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더 나아가서 뭐 만주사변을 일으키도 31년도에 만주사변도 일으키고요. 이제 중국의 본토도 공격하지 않습니까? 중일전쟁도 일으킵니다. 더 나아가서 일본은 이제 어디까지 나가게 됩니까? 태평양 전쟁까지. 미국과도 한판을 붙게 되는 태평양 전쟁까지 나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패망하게 되죠. 패망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었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일본의 근대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좀 너무 이제 헷갈리게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한번 흐름을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필기량이 많았었죠. 이런 내용들 한번 잘 봐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지금까지 배우셨던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이제 문제 1번이 되겠죠. 2013년도 9월 모의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음 가상일기에 나타난 시기에 일본 상황으로 옳은 것을 찾으랍니다. 보니까 목재상인 아들 뭐 후시 아마 쭉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있습니다. 뭡니까? 네덜란드 상인과 라고 나오고 있네요. 네덜란드 상인과 장사를 했었다 라고 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네덜란드 상인과 장사를 해보고 싶다. 막부에서 허가해 준다면 뭐 저거 하고 싶다 라고 했습니다. 이거 어디 막부입니까? 에도 막부가 되겠죠. 에도 막부가 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이안교를 수도라 했다. 이거 해안 시대가 되겠죠? 아니고요. 2번입니다. 상공업자 중심의 주민 문화가 발달하였었다. 그렇죠. 정답 2번이 되겠고요. 3번입니다. 미국, 영국, 러시아 등의 시찰단을 파견하였다. 시찰단 파견 메이지 정부 때가 되겠죠. 메이지 정부 때 역시 무슨
메이지 정부 때가 되겠죠. 됐고요. 그다음에 4번입니다. 일본의 고유 국풍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했다. 이것도 역시 헤이안 시대가 되겠고요. 5번입니다. 폐번치현의 지방행정제도 개편이 시작되었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메이지 정부 시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쉽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에도 막부냐 아니면 메이지 시대냐 요 정도. 아니면 조금 몇 개 더 그냥 나왔다 하면 헤이안 시대 이런 정. 예, 그 정도에서 이제 문제가 대부분 다 만들어진다라는 거 체크해 두시고요. 자,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2014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밑줄 친 신정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랍니다. 자, 한마디로 말하자면 수세기 동안 이 나라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대표해온 봉건제도가 이번 칙령에 의해 일거에 게다가 최종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리고 정부는 지방과 중앙을 불문하고 제국을 통치하는 천황의 권력 아래로 귀속되었다. 다시 천황이 지금 힘이 세지고 있네요. 이에 반대하는 의견이 어디서 들리지 않는다. 또한 신뢰할 만한 정보에 따르면 신정부에 의한 이런 통합 노력이 실질적으로 막으려는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천황의 권력 아래로 모이고 있다. 이거 무슨 게 되겠습니까? 메이지 유신이 되겠죠. 이 메이지 정부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별적 신분제도를 폐지했다. 맞습니까? 맞네요. 예, 신분제도 없앴다고 했었잖아요. 두 번째, 국민개병에 징병제도 실시했었다. 맞네요. 좀 더 있나 봅시다. 디귿입니다. 미일수 통상조약을 체결하였었다. 이것은 요 메이지 유신이 나오게 되었었던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했었죠. 이 막부가 이제 약간 불평등한 조약을 이제 맺게 되면서 요런 움직임을 줬었던 것이죠. 요때까지 굳이 따지자면 시대적으로 따지자면 에도 막부가 되겠습니다. 자, 리을입니다. 존왕량의를 내세워 막부 타도 운동을 전개했던 것도 메이지 유신 이전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하니까 몇 번 되겠습니까? 1번. 이렇게 간단히 봐주시면 우리도 역시 한번 끝났다. 이제 일본사 끝났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한번 이제 한 나라 딱 끝난 거예요. 간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시간 딱 들으면 한 나라씩 딱딱 이제 끝나게 되는 그런 기쁜, 놀라운 것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생활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강의 5강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완성되는 그날까지